조선시대의 어느 고을에 한 소녀가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 이생은 현청의 아전 노릇하는 중인 신분으로 소녀는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부족함이 없이 평범하게 자랐다. 소녀는 매사에 부지런하고 궁금증이 많은 총명한 아이였다. 한번 호기심이 발동하면 반드시 의구심이 풀리고 수긍이 가야만 흡족해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다. 바로 허망하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어릴 적부터 몹시 궁금하였으나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저 허망한 것을 보면 허망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달리 뭐라 하겠어 라고 말할 뿐이었다. 평범하고 순탄한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니 그 말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 장수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리 허망한 것 같지 않았고 도무지 속 시원하게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와닿지를 않았다. 허망이라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안고 소녀는 성장하여 어느덧 같은 마을의 평범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댁 역시 친정과 마찬가지로 시아버지가 고을 아전이었고 남편 또한 무난한 성품이었다. 새색 씨는 남편에게도 허망하다는 것이 무엇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물었다. 부인,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거 있어? 허망한 것을 보면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서방님, 그게 와 닿지를 않아서요. 아, 일례를 들어 물을 귀러 오다가 물동이를 떨어뜨려 깨지면 허망한 것 아니겠소? 물동이가 깨지면 새 물동이로 다시 물을 기르면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답답하네요. 새색 씨는 마을에서 그를 꽤 익혔다는 시아버지에게도 여쭈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제아가 사고로 공자 말씀에 물질을 쫓는 삶은 허망한 것이니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했느니라. 알겠느냐? 시어머니에게 물으면 며느라가 쌀을 씻어 밥을 하다가 태우면 허망하지 않니? 그만 시답지 않은 질문일랑 그만하고 어여 저녁 준비나 하자꾸나. 늘상 이런 식이어서 더 이상 질문할 의욕을 잃어가던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 저녁에 밥을 지어 가족들에게 상을 들여놓고 숭늉물을 끓이려 할 때였다. 마침 물이 다 떨어져 집 바로 앞에 우물가로 가서 물을 퍼올려 동이에 담았다. 물을 다 퍼담아 동이를 머리에 얹어 일어서는데 몹시 지쳐 보이는 스님이 다가와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이에서 물 한 바가지를 담아 건네었더니 스님은 숨도 쉬지 않고 마셨다. 시원하게 물을 다 마시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스님이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 새색 씨가 혹시 하는 생각으로 말했다. 스님, 혹여 갈 길이 바쁘시지 않으면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는지요? 그러시구려. 덕분에 갈증을 풀었으니 가던 길이 급하지만 당연히 시간을 내드려야지요. 새색 씨가 기뻐하며 말했다. 허망하다는 말이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허허, 그리 쉬운 말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소이까? 저를 따라 하시면 내 알려드리리다. 스님은 자신이 앞장서서 걸으면 자신의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라고 말했다. 새색 씨는 우물에 물동이를 놓아두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스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몇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스름한 저녁의 깊은 산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었다. 새색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폈다. 깊은 산속이라 빨리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눈앞의 오솔길도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새색 씨는 달빛에 의지해서 오솔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자 새색 씨는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리기까지 했다. 얼마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저 멀리 불빛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덩그러니 있었다. 새색 씨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두려움 속에 기어가는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주인은 인기척을 못 들었는지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한 차례 목소리를 높여 다시 주인을 부르니 그제서야 주인인 듯한 사내가 빼꼼히 문을 젖히고 내다보았다. 새색 씨는 주인 남자를 보자 놀라 뒤로 몇 걸음 물러섰으나 모습이 글 읽는 선비로 보여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말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이곳이 어디인지요? 이에 새색 씨를 낯설다는 듯 바라보며 선비가 말했다. 이곳은 모초의 깊은 산골이라 마을에서도 수백 리 길인데 여인 홀로 여기는 어찌 오셨습니까? 새색 씨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말하고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다. 선비는 잠시 주저하며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홀로 작은 화전을 읽으며 책을 읽고 소일하는 중입니다. 남녀가 유별한지라 외간 여인을 방에 들인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밤도 깊어가고 하니 차가운 밤바람이나 피하고 가시지요. 들어오십시오. 새색 씨 역시 낯선 사내와 한 방에 머무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정이 절박하여 고마움을 표하며 방으로 들었다.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피곤함에 두려움도 있고 새색 씨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선비는 헛기침을 하여 새색 씨를 깨웠다. 앞에는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새색 씨는 배고픔에 주저없이 밥그릇을 비웠다. 식사가 끝나자 선비가 말했다. 부인, 오늘 길을 떠나셔야 할 터인데 황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중이라 눈이 일찍 내리고 많이 쌓이기도 해서 몇 달씩 길이 끊긴답니다. 이 말을 듣고 새색 씨는 깜짝 놀라 급히 문을 열어 젖혔다. 눈이 집을 거의 덮다시피 해서 처마 아래 조그만 통로만이 열려 있는 것이다. 새색 씨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낯선 외간 남자와 지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새색 씨는 선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섰다. 무모하게 길을 나선 그녀는 얼마 못 가 쌓인 눈길이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다치고 말았다. 앞으로 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워 뒤쫓아온 선비의 도움으로 초가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새색 씨는 선비의 정성스런 간호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새색 씨는 선비가 고마웠고 눈이 녹을 때까지 살림을 도우며 지내기로 했다. 한편 이런 깊은 산골에 홀로 지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비의 모습은 옥골 선풍이었다. 기실 선비는 당쟁에 휩싸여서 산골에 들어와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지만 쌓이는 눈은 늘어만 가고 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두 젊은 남녀는 많은 대화를 하게 됐고 외로움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싹텄으며 점차로 연모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새색 씨가 산에 들어온 지 6개월이 흐르자 눈이 녹아 길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파릇한 새싹이 온 산을 덮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인 역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문 밖의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새색 씨를 보며 선비가 말했다. 위인, 사정이 이리 됐으니 우리를 보는 세상의 눈초리가 다가올 듯하오. 더는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나와 백년해로 하십시다. 잠시 상념에 젖어 있던 새색 씨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남녀는 바깥 세상 일을 잊고 새 아들을 낳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덧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러 새 아들들은 건장한 사내로 성장했다. 그동안 남편이 글 공부를 시켰고 아들들도 총명해서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부부는 늙어갔고 당쟁도 잦아들어 아들들의 의지를 더 이상 꺾을 수 없었다. 노 부부는 아들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을 허락했고 아들들은 한양으로 떠났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 덕으로 과거에 모두 급제했다. 삼형제의 얘기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아버지의 옛 지인들도 기뻐하며 도와주려 하자 아들들의 앞날에 출세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소식은 깊은 산골에 있는 노 부부에게도 전해졌고 기쁨 속에서 아들 삼형제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 아들 삼형제가 어사활을 꽂고 풍악 속에 지나가는 육아행렬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였으며 모두 부러워했다. 어느덧 육아행렬이 부부가 거쳐야 하는 산 입구에 다다르자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들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부모님을 만나려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건너기로 했다. 다리를 중간쯤 건너갈 때에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이 징검다리를 덮쳤고 아들 삼형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들들이 걱정되어 마중 나온 부부는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으며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비가 그친 후 아들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헤매었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자 부부는 허탈함 속에서 마주보며 얘기했다. 여보, 이 꼴을 당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살아 무엇하겠소. 우리도 아들들을 따라갑시다. 부부는 아들들이 사라진 계곡에
폭포 위 바위에 올라갔다. 그동안 함께한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함께 폭포로 뛰려는 순간 남편이 아내를 폭포 아래로 밀었다. 아내는 깊은 해안 속에서 끝없는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 여인이 체념한 채 눈을 감고 떨어지다가 갑자기 딱딱한 곳에 두 발이 닿자 두 눈을 떴다. 여인은 어스름한 저녁 우물가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우물가에는 자신이 20여 년 전 놓고 간 물동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낯익은 풍경에 물동이 속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이 20여 년 전 새색 씨의 모습이었다. 여인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꿈인 듯 믿기지 않았다. 여인은 충격 속에서 잠시 그 자리에 섰다.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이 나게 물동이를 이고 옛집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솥에 물을 부어 숭늉물을 떠서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옛 식구들과 남편이 쳐다보며 여보, 저녁을 마친 지 한참인데 이제야 숭늉을 들이면 어쩌자는 게요? 새색 씨는 일순간 멍하였지만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꿈인 듯 생시인 듯 또렷이 지나가며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새색 씨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었고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 챙겼다. 더 이상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다고 한다. 이렇듯 새색 씨는 스님의 도움으로 꿈 같은 기현을 경험하여 허망하다는 의미를 깊이 깨우쳤으며 현실에서의 충실한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혹자는 단순한 질문을 허황된 이야기로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일장춘몽 같으니 매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감사하며 성실히 희망과 행복을 찾으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해진다.